바로 이러한 조선의 위기 상황을 좀 탈출해보자 라고 해서 새로운 이론이 하나 등장합니다. 조선 중립국론, 조선 중립국화론 이라고 불리는 이론인데요, 여러분. 말 그대로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으로서 당시 지식인 중에 하나였던 육일준이란 사람이 가장 먼저 발표한 이론이에요. 자, 여러분 육일준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앞에 서유견문이라고 기억나요, 얘들아? 개화정책 과정에서 보빙사로 갔다 오면서 서유견문이란 책을 썼던 사람이 육일준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빙사, 미국이라는 당시 앞시기에서는 가장 최첨단 국가를 방문했던 사람이고요. 이 서유견문의 서유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미국만 갔다 온 게 아니라 서양 유럽 세계 전반을 싹 훑어보고 온 사람으로서 급진계화파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였거든요.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많은 나라를 둘러봤는데 되게 신기한 나라가 하나 있는 거야. 우리나라보다 덩치도 작은 그렇지만 주위의 강대국에 눌리지 않고 굉장히 떳떳하게 잘 사는 나라. 이 육일준이 스위스를 보고 와요. 그래서 이 스위스가 지금도 중립국으로 유명한 나라거든. 여기 주변에 이탈리아니, 프랑스니, 뭐 오스트리아니, 막 독일이니 강대국이 막 널려 있는데 여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 스위스가 굉장히 중립국으로 지금도 위상이 높은 나라라서 굳건하게 있는 거야. 우리보다 덩치도 작은 것들이. 그러면서 이 중립국이라는 위치를 장악을 하면 조선도 주위 국가에 휘둘리지 않고 굉장히 좀 제대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주위 강대국들아 조선 노리지 마라.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되게 실용적인, 납득이 갈 만한 합리적인 주장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조선의 역사에 굉장히 큰 바람이 불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방금 얘기했듯이 6.1주는 급진계화파입니다. 급진계화파. 그리고 이 급진계화파는 직전에 사고를 하나 쳤었죠. 갑신정변이에요. 그래서 이 갑신정변과 관련된 인물 아니냐 6.1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서 고종 입장에서는 6.1준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닥 마음에 들지 않은 거야. 김옥균 친구니까. 그래가지고 이 주장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어서 열강의 대립을 약화시키고 이러한 혼란을 막아보자라고 했던 6.1준의 주장 무시가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근데 이 안타까움 너무너무너무 열받아서 부들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나오네요. 부들러라는 외국인인데요. 이 부들러라는 사람이 아깝다. 진짜 이 주장 괜찮은데 6.1준 주장 하면서 자신 역시도 조선은 반드시 중립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인데 이걸 좀 막아보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들아 우리나라 사람 주장도 제대로 안 듣는 판에 외국인 말 듣겠어요? 잘 안 듣겠죠. 그리고 이 조선 중립국론은 굉장히 의미 있는 주장이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조선의 위기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져 지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이 지속될수록 제일 힘든 건 밑에 있는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 결과 당시 백성들이 1894년 갑오년에 들고 일어나는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느낌이. 그러니까 당시 너무 힘든 거야, 백성들이. 10년 동안의 세월을 지켜보면서 지배층이라는 애들은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탈만 하는 거고요. 외부 세력은 자꾸 우리를 경제적으로 뜯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야. 이걸 조금 차근차근 알아보면 일단 지배층이 세금을 늘려도 너무 늘려요. 왜 이렇게 세금 액수가 늘어나느냐? 세도 정치 이후에 나름 중간에 완화 과정이 있긴 했지만 끊임없이 탐관오리의 수탈이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계속 혼란했으니까 이 수탈을 막는 게 한계가 있었던 데다가 탐관오리가 아니어도 정부 자체가 계속해서 개혁에 필요해, 개혁에 필요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 마련을 위해서 세금 액수를 올리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배상금을 지불해 왔단 말이야. 이 외국 애들이 요구하는 이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한 비용도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조선이 법적으로 이전까지는 삼정이라고 해서 그지? 세 가지 위주의 세금을 걷었는데 이러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정확한 이름이 없는
잡다한 일종의 불법적인 세금이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걸 이름 그대로 이름 없는 세금에서 무명, 근데 잡다해. 명목이 여러 가지야. 잡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무명, 이름이 없잖아. 잡세, 잡다한 세금이야. 그래서 무명잡세라고 하는 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세금이 자꾸 늘어나. 그러면서 이 수탈이 엄청났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외세는 자꾸 불평등 조약을 강요를 해요. 배상금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 권리들을 자꾸 뺏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유난히 백성들 마음에 현실에 체감되게 가장 문제가 됐던 건 가격이 올라가요. 쌀의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죠? 조선의 식량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해요. 바로 강화도 조약 이후에 맺었던 보너스 조항, 식량의 무제한 유출. 기억납니까, 얘들아?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 내용이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얘들. 앞 내용 대충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무제한 유출 조항이 결국에는 드디어 후폭풍을 낳은 거야. 이 강화도 조약 거의 직후니까 70한 6, 7 그때쯤이란 말이야. 한 20년 지난 거죠. 올라도 너무 올라. 쌀이 그나마 있는 것조차 비싸서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 1차적으로 백성들이 분노해서 일어났던 게 이모곤란이라는 사건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됐잖아. 사실상 이것 때문에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열받는다고 무조건 들고 일어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아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정부도 이걸 그냥 두면 안 돼요. 백성들 볼 면목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나름의 대안책을 찾으니 자, 교과서 24쪽에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요. 방곡령이라고 해요. 방곡령. 곡자는 곡식할 때 곡자고요. 방자는 방해하다, 방지하다 이런 방자예요. 그래서 곡식이 나가는 걸 방지하는 요즘으로 치면 쌀 수출 금지령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방곡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 정부가 실은 머리를 쓴 거야. 완전 우리가 바보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일본하고 이 무제한 유출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니네가 원하는 대로 사가는 건 좋은데 조선도 예상을 하거든. 만약에 그러다가 우리가 먹을 게 모자라지면 우리가 그때는 이 방곡령이라는 걸 선언을 할 거야. 그럼 니네 쌀 못 사가는 거다라고 딜을 봤어요. 사실 이건 조약에 명시된 합법적인 조치였다라는 거고요. 일본 입장에서도 이거를 거절할 명분은 없는 거야.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내가 먹을 식량마저 없을 정도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겠다 조선. 그러면은 우리가 쌀을 막 수출해 가다가 니네 상황이 안 좋아져서 방공령 선언하면 안 사갈게. 안 사갈 건데 대신에 이걸 니네가 선언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수입해오던 쌀 양이 줄어들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되게 위기가 되니까 상당히 경제적 문제가 생기니까 방공령 선언할 거면 이거 선언하기 한 1개월 전, 한 달 전에는 미리 우리한테 경고 주기. 앞으로 한 달 후에 방공령 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 쌀 그 조절해 하면서 경고 주기 하고 약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하고 해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만든 조치예요. 방공령인데 이걸 선언을 한 거야. 그러면서 조선 백성들아, 이제 쌀 안 팔릴 거야. 쌀 이제 안정화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조선 백성들이 와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좋아하기 얼마 안 돼서 일본에서 항의가 들어와요. 뭐냐 조선! 말도 없이 갑자기 방공령이라니! 항의가 들어와. 이게 뭔 소리냐 했더니 아니 보면 한 달 전에 경고를 주기로 했는데 조선 정부가 그걸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일본에게 오히려 배상금을 지불하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오잉? 하는 거지. 얘들아 정말 조선 정부가 얘기를 안 했을까? 지금 몰라요. 증거가 없어. 이거를 조선 정부가 말을 했는데 얘네가 못 알아쳐먹은 건지 아니면 조선 정부가 깜빡하고 말을 안 한 건지 확실한 증빙 자료가 안 남아 있는 거야. 조선 정부는 머리 긁적긁적 하는 거지. 자료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경고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우리 말 안 했어? 결국에는 배상금 지불하게 되는 거고요. 방공령 선언도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기는커녕 배상금 지불했잖아. 오히려 피해만 커지게 된 거야. 백성 입장에서
뭐야, 정부가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정부 우리 지켜주긴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정부에 대한 믿음이 깎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나빠져요. 그래서 반일 감정이 상당히 커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백성들이 스스로 조금씩 느끼는 거야. 정부를 무작정 믿고 있을 수가 없구나. 정부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지금 없는 거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할때 백성들아, 니네가 나서면 되는 거야. 우리 같이 개혁해보자. 요런 바람을 불어넣는 사상이 있었으니 이게 동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 요거부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까지 얘들아, 배경 부분까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선 백성들이 스스로 개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뭔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오늘 내용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